안녕하세요. 코로나 마음건강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연세 가산숲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정신과 전문의 설경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이후 참 세상이 바뀐 것 같은데요. 특히 마음의 건강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먼저 불안해지기 쉬운 시기인데요. 내가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른다라는 불안도 있을 것이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돼서 누군가에게 전파를 하면 어떡하지?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문지상에서 오르내리면서 표적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도대체 이 미중유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우울해지기도 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교류가 적어지고 또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더욱 느끼기 쉬울 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줄어들면서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게 되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기도 쉬운 부분도 있고요. 꼭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혼자 있는 거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울해지기도 쉽고 불안해지기도 쉬운데 갈등이 생기기도 쉬운 시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 간의 사이가 더 밀접해지면서 더 결과적으로 편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서의 갈등이나 또 그로 인한 분노가 심해지기도 쉽고요.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모로 우울해지기가 쉬운 시절이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오늘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대체 어떤 상태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지, 혹은 그냥 지켜봐도 되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을 하나의 포인트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위험한 상태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심해지기 쉬운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대처가 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즘 시기가 정신건강에 있어서는 어떤 위기이기도 하지만 혹은 기회이기도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 자신의 마음의 맨 얼굴을 더 좀 잘 알 수 있게 되는 어떤 기회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사회적인 교류나 연대가 좀 중단되고 스톱이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나 자신이 혼자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혼자 좀 머물러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내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이 시기는 내 마음 건강에 있어서도 위기인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예로 공허감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허감은,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왜 사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앞에 생략된 말은 사는 게 고통스러운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이제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는 뭔가 가슴이 허하고 빈 것 같고, 외로움이랑 좀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은, 외로움은 누군가 대상이 있으면 좀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느낌이라면, 공허함은 일종의 허기처럼 일시적으로는 채워질 수 있지만 얘는 궁극적으로는 잘 안 채워질 것이다 라는 어떤 좌절감, 무력감, 이런 자각들이 들어가 있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사실은 이제 불편한 감정이고,
그러니까 좀 강한 감정이에요.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감정인데 무력감보다 셉니다. 어떤 의미냐면 무력감이 심한 사람은, 그러니까 무기력감이 심한 사람은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가 안 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하면서 자책을 하는데도 안 움직여져요. 이런 사람이 밤 12시에 그것도 한겨울에 편의점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공허감이 세면 폭식할 물건을 사기 위해서 혹은 술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기력감보다 더 센 감정이에요. 무기력감을 뚫고 올라오는, 공허감이 세면 무기력감을 뚫고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공허감은 또 상당히 불편한 감정이라 이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중독적으로 해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기만적으로 해소하기도 하죠. 중독적인 거는 뭐 게임 중독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라는 이름을 붙인 애들이 공허감을 해소하는 수단이 되죠. 뭐 쇼핑, 술, 그리고 뭐 폭식, 이런 행동들이 이제 공허감에서 탈출을 하게 하는데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좀 기만적이라고 표현한 거는 좀 일처럼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느끼는 일도 사실은 공허감에서 탈출을 하기 위한 어떤 기만적인 수단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보람도 느꼈는데 밤이 되면 많이 허해지죠. 이유를 모르겠는데 뭔가 또 허하고 텅 빈 것 같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자기가 두려워져요. 자려고 누우면은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잠들기 위해서는 쇼핑을 하든 폭식을 하든 음주를 하든 뭔가 이런 행동을 해야지만 자게 되죠. 근데 스스로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쇼핑을 하면 그 고지서 모일 때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후회하게 되고, 폭식을 하면은 부은 몸을 보면서 자책하게 되고, 음주를 해도 자책을 하게 되는데 자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이런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뭐랄까요? 이 일을 했다는 게 이 사람한테는 좀 공허함을 가리는 어떤 기만적인 장치처럼 작용한 거죠. 이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은 이 혼자 있을 때, 밤이 될 때, 그리고 자려고 눈을 감을 때, 그때 혼자 나 자신하고 만나는 느낌에 대한 어떤 회피 수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허감이 세면은 나 자신한테서 계속 도망쳐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머물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된다. 그럼 그 자체가 굉장히 공허하죠. 내가 평생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도 그게 나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는 과정이라면 그 자체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허함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우리를 더욱 좀 공허하게 하기도 하죠. 예, 혼자 있을 때 좀 불편한 느낌이 꼭 공허감뿐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느낌들로 불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혼자 있을 때 불편하다는 게 이를테면 혼자 있을 때 TV를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휴대폰을 한다거나, 이러면 편하다, 이거는 혼자 있을 때 불편하지 않다에 전혀 해당되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편하냐 불편하냐 라는 질문은 혼자 있을 때 뭔가 몰두할 대상을 안 찾고 온전히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렇지 않고 뭔가 자꾸 내가 나 자신한테 도망치고 어딘가 몰두할 대상을 찾는다면, 혹은 그런 행동이 있다면 뭔가 혼자 있는 게 불편한 느낌이 있을 공산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으면 좀 답답하다든지 불쾌하다든지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이 든다든지 뭔가 생산적인 거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 혹은 내가 좀 편한 상태로 혼자 있으면은 이러면 안 되고 이때는 좀 생산적인 거 해야지만 된다는 어떤 자책감, 이런 느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잔디밭에 누워서 편하게 하늘 보면서 파란 하늘도 구경하고 뭐 구름의 모양도 보고 편한 상태로
나 자신한테 편하게 머무는 게 가능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잔디밭에 누워도 핸드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자꾸 어딘가에 몰두해서 나 자신한테 좀 벗어나야지만 그나마 좀 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창밖을 봐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사실 별로 걱정할 게 없는, 불안한 게 없는,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도 집에서도 멍하니 창밖 보고 있으니까 괜찮고, 그러니까 뭐 창밖을 봐도 되고 창밖을 안 봐도 되고 독서를 해도 되고 뭘 해도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죠.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 시기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혼자 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어떻게 좀 해석하고 있는지를 역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때 굉장히 좀 무기력감? 이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좀 무겁고 불편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불쾌감을 느끼는, 혹은 심한 경우는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고 그 느낌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도 이 시기는 결코 자의는 아니지만 그 느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좀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또 감정, 신체, 그 다음에 인지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기에 불안하거나 우울한 거는 전혀 뭐 이상하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좀 문제가 되는 불안이나 우울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괜찮은 우울감이 있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꼭 우울감뿐만이 아니라 뭐 공허함이든 예민함이든 짜증이든 분노든 뭐 가라앉은 마음이든 무거운 마음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게 불편하고 잘 납득이 안 가고, 즉 나 자신에게 통합이 돼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2주 이상 지속되면은 그것은 좀 이상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를테면 키우던 개가 죽어서 내가 죽을 만큼 괴롭다. 근데 내가 이 괴로운 느낌이 스스로에게 잘 납득이 간다면은 이거는 아무리 우울해도 우울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일단 납득이 가니까요. 근데 그 기간도 좀 중요한 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2주 이상 지나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뭔가 이 과정에서 회복시키는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 상태에 대해서 내가 무기력감을 느끼든 무력감을 느끼든 수용을 하게 되든 이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느낌이 생기는 어떤 경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뭔가 어떤 불편하고 불쾌한 어떤 느낌들이 있는데 그게 왜 있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가지 않고, 또 그 기간이 한 2주 이상 된다면 이거는 무언가 좀 마음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사실 마음의 문제는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제 현대인들은 몸의 우울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몸의 우울증이라는 거는 우울증인데 우울감이 없는 우울증을 뜻해요. 그러니까 팥빵인데 팥이 안 들어가 있는 팥빵인 거죠. 그러니까 참 이상한 말인데, 예를 들면 이제 전쟁터에서의 군인은 어딘가 크게 다쳐도 전쟁 중에는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 상태는 위기 상황이고 여기서 그런 거 느끼고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생존이 우선이니까 다른 것들을 좀 포기를 한 거죠. 그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 되게 통증을 호소하는 건데, 현대인들이 이런 스트레스가 24시간 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는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감정을 억눌러요.
이 감정은 사치다. 이거 있으면 도태된다. 이거 있으면 경쟁에서 진다. 난 우울할 틈이 없다. 뭐 이런 상태로 내 감정을 억누르는데 좀 익숙하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무감정해져요. 무감각해져요. 그런데 우울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고요. 가면 우울증은 주로 이제 신체로 많이 나타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피로감이죠. 만성적인 피로감인데 좀 이상한 피로감입니다. 이상한 피로감이라는 얘기는 이게 자는 걸로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5살짜리 애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되게 지쳐서 골아 떨어지면 그 다음날 또 뛰거든요. 그러니까 자면은 피로가 해소가 된 거죠. 근데 이 이상한 피로감은 주말 내내 자도 다시 계속 피로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피로감에 대해서 무력감이 좀 생기죠. 이거 왜 해결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거 말고도 좀 다양한 신체 감각이 있는데 주로 이제 가슴이나 목 쪽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슴이 메인다, 뭐 목이 메인다, 가슴이 저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어떤 정서 영역에서의 어려움이 신체로 나타날 때 가슴이나 목 쪽으로 많이 나타난다. 혹은 호흡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좀 답답하게 느껴진다거나. 그리고 어깨나 등으로도 좀 많이 느껴지는데요. 좀 무거운 느낌. 역시 위에 피로감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대표적인 외가 이제 화병인데요. 화병은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병이죠. 예,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예, 인지의 영역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느낌이라면 이제 무기력감을 들 수 있는데요. 무기력감은 무거워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느낌인데, 대체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요. 불편감을 느껴요. 요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강박감, 불편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에 대해서는 불편하고 불쾌하다는 느낌으로 좀 가득 차게 되고, 이 상태대로라면 좀 미래가 암담하죠. 이렇게 무기력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으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내가 왜 이런지 이제 자꾸 찾게 되는데, 이 상태를 찾을 때 자꾸 부정적인 편향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도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이런 위주로 좀 생각들이 흐르게 되고요. 어쨌든 이런 불편한 느낌에 대해서 억누르려고 합니다. 꼭 무기력감이 아니더라도 어떤 인지적인, 내가 과거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많이 갖든 현재 상태,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마음의 컨디션에 대한 불편감을 많이 느끼든 이거에 대해서 억누르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머리로 아는 거죠. 이런 거 해봤자 소용없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실패해요. 시험날 어떤 사람이 시험 볼 때 불안해서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이 불안이 가라앉으면 내가 훨씬 잘할 수 있으니까 불안을 낮추자. 근데 그게 되면은 다행인데 잘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억누르는 시도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어떤 인지 영역의 문제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의 문제들은 다 잘 안 될 때 문제가 돼요.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합에 나갔는데 막 불안한데 이까짓 거 한번 이겨내보자 해서 그거 이겨내지면은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이겨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억누르는 생각들이 반복해서 실패하게 될 때 이제 무력감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소용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또 강화돼요. 이러면 이 무력감이 이렇게 세면은 미래는 정말 암담해지고요. 자꾸 더 무기력해지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무기력감과 무력감이 자꾸 연쇄되면서 더욱 악화되는 코스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수면이나 입맛이 변화했다면 위에 얘기했던 어떤 감정의 문제, 신체의 문제에 더해서 인지의 문제에 더해서 수면 입맛이 변화했다면 이것은 확실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서 마음을 좀 건강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교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고 가족과 함께 살고 가족이 화목하다면 이기에 더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의 마음, 감정에 대해 솔직히 서로 나누고 이런다면은 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뭐 혼자 살고 있다거나 혹은 가족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서로 더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갈등 생기고 더 분노가 생긴다면 사실 교류하기가 말은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이럴 때는 이제 뭔가 몰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독서든 음악 감상이든 뭐 TV 시청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이제 몰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도움이 되는데 단 좀 자기 파괴적인 거는 아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과도한 음주라든지 혹은 과도한 쇼핑이라든지 내가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하게 되고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몰입이 아니라면은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혼자 있는 이 시간을 좀 가치 있게 보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 혹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지 않았을 때 생기는 자책감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증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무기력해지고 더 가라앉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무언가에 편하게 몰두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 편하게 몰두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마음이 강하다면은 이 시기를 좀 잘 보내기는 거꾸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둘 다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좀 후회감, 고립감도 느끼고 있고 혹은 가족과의 갈등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어딘가에 몰입하는 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책을 보든 TV를 보든 혹은 뭐 휴대폰을 끄적끄적거리면서 보든 뭔가 좀 답답하거나 불편하거나 혹은 우울하거나 가라앉거나 뭔가 형용하기 힘든 어떤 불쾌한 느낌들이 있거나 아무튼 좀 그런 걸로 해소되지 않는 불편한 상태에 빠져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몰두도 안 되고 교류도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첫 번째는 그냥 일단 이 상태를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이건 체념하고 다릅니다. 체념은 이 상태에 대한 좌절감이에요. 이 상태가 결코 개선될 수 없고 계속될 것이다라는 게 체념이나 냉소 같은 내용이라면은 이 인정은 그냥 수용의 인정이에요. 그냥 나는 모르겠지만 원래 지금 내 상태가 좀 이렇구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은 이런 종류의 좀 불편감, 불쾌감으로 좀 많이 차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이 상황에서 더 마음이 개선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요게 된다면 이거가 더 좋죠. 이를테면은 내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데 불안이 심해요. 그래서 문제도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잘 들어오지 않을 때 내가 마음속으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그냥 편하게 시험 봐, 이래서 편하게 시험 봐주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대개는 이제 그게 잘 작동이 안 되죠.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하는데 더 불안해져요. 왜냐면 그걸로 불안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불안해도 괜찮다예요. 불안해도 별 문제 없고 위에랑 연결돼 있죠. 이 상태가 인정이 되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 크게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냥 불안해도 괜찮아.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설령 내가 불안해도 큰 문제 없어, 괜찮아. 이 상태가 거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제 사례 중에 그 취업 준비생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은 취업 준비생인데 자기소개서를 못 쓰시던 분이었어요.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면은 딱 쓰려고 컴퓨터에 앉는 순간 가슴이 탁 막히고 뭔가 굉장히 묵직하고 힘든 느낌, 불쾌하고 불편한 느낌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못 쓰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못 쓰고 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다는 자책감에 이제 밤이 되면 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는 이 사람이 그 무거운 느낌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못 썼는데 밤이 되면 그 느낌이 이제 더 세게 오는 거죠. 자기소개서도 못 쓰고 하루를 의미 없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 느낌이 없었으면 자기소개서 썼을 텐데 자기소개서를 못 썼다고 그 느낌이 더 세게 오니까 이건 사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분이 좀 어떻게 좀 좋아지셨나? 이분은 좀 치료를 하면서 호전이 되면서 현재 상태가 인정이 되고 또 현재 상태가 좀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돈도 없고 미래도 불안한데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러고 있으면 내가 안 되는데가 너무 강한데 실제로 이걸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셨던 분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없으면 좀 라면 먹으면 되고, 가만히 보니까 현재 상태도 그렇게 괴롭지 않다라는 자기인식이 생기면서는 의외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이분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된 게 용기를 내서 쓰게 된 게 아니라 거꾸로 물러설 곳이 생기면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안 써도 되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럼 자기소개서 써서 취업이 안 돼도 기껏해야 다시 이 상태인데 이 상태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용기가 난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현재 상태가 그대로 괜찮다는 느낌이 조금 키워진다면은 이상하게도요, 우리 마음은 뭔가 작동되기 시작해서 극복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무언가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뭔가 그렇게 하는 메커니즘이 내재가 돼 있는 거죠. 다리가 부러진 사람한테 기부스도 하고 목발도 하고, 근데 다리를 붙이는 거는 기부스나 목발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다리를 잘 붙게 도와주는 어떤 장치에 불과하고, 실제 다리를 붙게 하는 무언가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어떤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생명력 장치인 거죠.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